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가 너희에게 집 한 돈까지 다 줬는데 이게 할 짓이냐? 그 돈? 진작 다 썼죠. 이제 어머니는 우리한텐 짐일 뿐이에요. 눈치만 보고 사고만 치는 노인네를 왜 모시고 살아요? 여기 좋다니까 잘 지내세요. 며느리가 절 요양원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집 팔아 큰 돈 쥐어줬더니 되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그날 제 인생은 진짜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살짝 눌러두시면요. 혹시라도 중간에 끊기더라도 언제든 이어서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에휴,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이를 67이나 먹었으니 이름 밝히기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는 말해야겠죠.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사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 얘기가 실리면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런 할매 사정도 기구하네 하고 넘길까요? 아니면 저거 꼭 내 얘기 같다 하고 울컥할까요? 모를 일이에요. 그저 내가 살아온 긴 세월, 이젠 낙엽처럼 얇아진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남편이 세상을 등진 지도 벌써 3년째예요. 그 사람 참 성실했던 양반이었는데 어느 날 병으로 훌쩍 떠나고 나니 이 넓은 단독주택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죠. 마당 한켠 우리가 같이 심고 가꾸었던 장미며 국화들이 이제는 제 발자국 소리에도 시큰둥해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TV 소리가 울려 퍼져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도 사람 냄새 하나 없이 텅 빈 이 집은 낯선 방처럼 느껴져요. 마치 너 혼자 남았구나 하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요. 2년 전엔 우리 뽀식이 무지 개다리를 건넜죠. 가족처럼 소중했던 강아지였는데 그 아이가 떠난 뒤로 집안 분위기는 더 쓸쓸해졌어요. 죽은 공기만 맴돌아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아들이 둘 있다는 거였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결혼했죠. 큰아들은 회사에서 꽤 인정받는다고 들었고 큰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한대요. 둘 다 바쁘게 산다니 제 입장에선 기특하기도 하고 살맛이 나기도 해요. 작은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다고 들었지만 자기 가정 꾸려가며 열심히 산다 해서 대견해요. 작은 며느리는 전업주부라던데 손주 하나 낳아 키우며 집안이 시끌벅적하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자식이 둘이라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저도 옛날을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모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도 그땐 다들 그러고 살았어요.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요. 다 자기 살 궁리하기 바쁘고 시어머니 모시려면 간섭이다. 경제적 부담이다. 신경 쓸 일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 내가 사는 이 단독주택 말이에요. 부동산 붐일 때 가격이 한창 오르더니 지금 팔아도 꽤 큰 돈이 남을 거래요. 지금 이 집을 팔아서 아들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중 한 집에서 내가 생활비도 보태며 지내면 어떨까 싶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맨몸으로 들어가면 눈치라도 볼 텐데 돈 조금이라도 쥐어주면 시어머니 모시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요. 불효막심한 애들이라도 돈에는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참 서글픈 생각이지만 세상 인심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힘들어졌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나면 기둥 같은 사람이 무너진 집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어요. 어떤 때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들어갈까 싶은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터전을 딛고 자식들 곁에서 마지막이라도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죠.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다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명분은 너희들 보고 싶다. 우리 식구들 모여 밥 한 끼 같이 먹자였지만 속내는 이 집을 처분하고 한쪽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제안을 하려는 거였어요.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걸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고, 어머니 오시면 좋죠. 할지. 아니면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셔요. 하고 투덜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주말이 되었고 집안을 정리하고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려서 힘들었지만 자식들 온다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고요.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온 큰아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의 큰며느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작은아들은 편한 복장이었고 스웨터 하나 걸치고 들어오며 반갑게 인사했죠. 엄마 오셨어요? 작은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들어왔어요. 초등학생이 된 손주가 귀엽게 인사하는 모습에 내 입가엔 미소가 절로 번졌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식탁에 둘러앉아 한상 가득 차린 음식 보며 큰아들이 말했죠.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은 최고야. 그런 말 한마디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러다 슬쩍 말을 꺼내봤어요. 얘들아, 나 요즘 혼자 지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 집을 팔고 너희들 중 한 집에 들어가 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머니,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 팔아서 너희들에게 좀 나눠주고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너희만 고생시킬 것 같아서 말이야.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서로 눈짓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히 반대는 안 하는 듯 했죠. 그런데 그때 작은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큰아주버님네는 둘 다 직장 다니시고 애들도 다 컸잖아요. 낮엔 어머니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저희 아람이는 아직 어려서 집이 북적북적하고 저도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실 틈이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작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게. 엄마, 잘하셨어요. 저희랑 살면 손주 재롱도 보고 매일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만 해도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다들 식사 마치고 차도 마시며 일정도 정했죠. 집을 정리한 후 작은아들 부부와 함께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로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야. 며느리, 손주까지 같이 사니 정신없긴 해도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또 조금은 설레는 기분도 들었죠. 예전처럼 가족들이 북적이는 집안이라면 내 말년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며느리가 돌변하고 내 팔이 부러지고 손주까지 다치는 일, 그리고 결국엔 내가 요양원에 내쳐질 뻔한 비극이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선택이 현명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어요. 일은 착착 진행됐어요. 집을 부동산에 내놓자 생각보다 손쉽게 팔렸고 그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넉넉히 나눠줬어요. 속으론 이런 생각이 있었죠. 내가 함께 지낼 테니 좁은 데서 부딪히며 살기보단 널찍한 데서 서로 편하게 지내면 좋겠지. 작은아들 부부도 고맙다며 바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넓은 평수 아파트를 구했어요. 이삿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과 한평생 정들었던 내 단독주택을 떠나야 하니까요. 마당 구석 낡은 홈이 하나, 문갑 서랍 안엔 남편이 쓰던 은장도, 오래된 추억들이 몸에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질 않았죠. 하지만 이젠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어요. 손주 얼굴 보며 살려면 이 결정을 해야 하고 이제 외롭지 않게 살 날이 오겠지 싶었어요. 아침 햇살이 처마를 스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새로운 자리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겠지.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와서 짐을 옮겼어요. 힘들긴 했지만 작은 아들이 부지런히 나서서 아파트 구석구석 정리해주니 금세 그럴듯하게 꾸며졌죠. 아파트는 깔끔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방도 3개나 되고 거실도 훤히 트여 햇살이 잘 들어왔죠. 손주 아람이는 방 하나를 차지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작은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렇게 며칠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엔 같이 밥 먹고 손주는 학교에 가고 며느리는 장 보러 다니고 아들은 출근하고 그냥 이 집 소파에 앉아 TV만 켜도 숨결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정말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안도했죠. 하지만 슬슬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웃으며 물었죠. 어머니, 혹시 돈 더 있으세요? 너무 뜬금없는 말에 내가 되묻기도 민망했죠. 돈이야 좀 남아있긴 한데 왜? 요즘 살림이 너무 팍팍해서요. 아파트 손봐야 하고 애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미 큰 돈을 줬는데 또 달라니. 나도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털어줄 순 없죠. 웃어 넘기려 했지만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짜증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 작은 며느리는 자꾸 내 곁을 맴돌며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하거나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피해 다녔죠. 하지만 며느리 시선이 점점 매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투도 차가워지고 웃음 속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어요. 아들 앞에선 여전히 싹싹한 척하지만 둘만 남으면 꼭 한마디씩 쏘아붙였어요. 그러다 얼마 뒤 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졌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뼈가 약해졌는지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됐죠. 병원에서 진료받고 돌아오자 작은 며느리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런, 조심 좀 하시지. 이제 어쩌죠? 집안일도 제가 다 해야겠네요. 그 말투가 어찌나 못마땅하던지. 내가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손주는 배고프면 간식을 찾고 작은 며느리는 시장 다녀올게요 하며 나가버렸죠. 나는 깁스한 팔로는 뭘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배고픈 손주가 컵라면 들고 만지작거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컵라면 먹으면 키 안 큰다는데 할미가 국수라도 삶아줄까? 손주가 네 하고 반가워하니 나도 기운내어 한 손으로 어떻게든 국수를 삶아보려 했어요. 근데 칼질도 힘들고 냄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국수를 건져 그릇에 옮기려는데 손목에 힘이 풀려 바닥에 후두둑 쏟아지고 말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주 발등에 튀어버렸죠. 순간 애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 뜨거! 나는 어떡할 줄 몰라 허둥대며 한 팔로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마침 그때 작은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확 굳더군요. 어머님, 뭘 하시는 거예요?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 눈빛이 참 매서웠어요. 미안하다. 할미가 도와주려다 그만.
하고 고개를 숙였더니 약이라도 발라볼까 했는데 어머니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요즘 화상에 치약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식하다. 대놓고 나를 낮춰보는 말투에 내가 뭐라 대답하겠어요. 다친 손주 앞에서 변명도 못하고 그냥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작은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내가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왔나? 돈까지 주고 이렇게 눈치 보고 욕먹으며 살아야 하나? 섭섭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내가 흥분해서 소리치면 더 난리 날 게 뻔하잖아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아내에게 물었겠죠. 무슨 일 있었어? 작은 며느리는 꼬이꼬이 낮에 있었던 일을 전달하면서 나를 탓하듯 말했겠죠. 아들은 방에 들어와 나를 찾았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도 손 대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속상하면서도 꾹 참으며 말했어요. 난 괜찮다. 아람이만 괜찮으면 됐다. 어머님도 병원 가요. 괜찮다. 삐쩍 마르고 약해진 내 어깨를 아들이 토닥이는데 괜히 울컥했죠. 아들은 내 편을 들어주려 애썼지만 작은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어요. 이러다 또 사고 치면 어쩌냐? 며칠 뒤엔 더한 일도 있었어요. 내가 아침 드라마 하나 보는 재미로 하루를 사는데 작은 며느리가 TV 앞을 어슬렁거리더니 어머니, TV 소리 너무 커요. 정신 사나워요. 낮잠 좀 자게 꺼주세요. 손주 학교 보내고 드라마 보는 게 내 낙인데 그마저 빼앗기니 울적했죠. 그래, 끌게 하고 TV를 껐지만 숨소리 하나까지 거슬릴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돈 줬던 것도 고마움도 이젠 다 잊은 것 같았어요. 매사 불만투성이에 내가 뭘 해도 못마땅한 표정. 더 웃긴 건 아들 앞에선 또 조신한 척 하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형식적인 말만 툭 던지고 아들만 나가면 어머니, 우리 집이 호텔인 줄 아세요?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전보다 입이 굳게 닫히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내 마음이 어디서 쉬겠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내 안에서 뭔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쯤 되니 생각이 스치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차라리 그냥 혼자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나았던 거 아닐까? 하지만 집은 이미 팔아버렸고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아요. 큰아들은 멀리 있고 이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죠. 더 불안한 건 작은 며느리 눈빛에 섞인 밑도 끝도 없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예요. 과연 날 진심으로 모실 생각이 있긴 했을까? 처음부터 돈만 보고 날 끌어들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 고개를 드네요.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는 벌써 지쳐가고 있었어요. 팔의 깁스가 빨리 풀리기만 바랐죠. 그럼 조금이라도 손발을 놀려 집안일을 돕거나 아람이 밥이라도 챙겨주면 며느리 눈초리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미 막장으로 치닫는 분위기. 어디서 멈출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마음 앓으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죠. 이게 과연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나를 더 후벼 파는 건 아닐까. 두려워도 어쩔 수 없죠. 이제 막장 드라마가 제대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작은 며느리가 날 대하는 태도는 더 차가워지고 왠지 모를 속셈이 느껴졌죠. 깁스를 하고 누워있던 어느 날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서 거실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방문이 닫혀 있어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기에 혹시 내 얘기를 하나 궁금했거든요. 거실에선 작은 며느리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뭔가 간청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잘 안 들렸지만 귀를 쫑긋 세우자 점점 들리기 시작했죠.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 계시는 거 너무 힘들어. 아파트 넓어진 건 좋지만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팔에 깁스하시고 집안일도 못 도와주시고 내가 밤낮으로 챙겨야 하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숨을 죽였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그럴 순 없잖아. 팔만 낳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고, 어머니는 우리 엄마야. 나한텐 소중한 분이라고. 다행이다. 내 아들은 내 편이구나. 가슴속에 박혀있던 덩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나 진짜 이 상황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람이도 다쳤잖아. 어머니 자꾸 실수하시고 하루 종일 TV 틀어놓으셔서 정신없고. 이거 계속 가면 나 진짜 신경병 걸릴 것 같아. 아들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여보, 차라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그 말에 머리가 아찔했어요. 그래, 이걸 말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돌려 말했던 거였구나. 요양원이라니. 그 말을 하려고 빙빙 돌린 거였구나 싶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참고 더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고 팔만 나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내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진짜 우리 엄마야. 넌 모르겠지만 나한텐 소중한 어머니라고. 여보, 나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좀 봐봐. 우리도 생활이 있고 아이 키우는 일도 있고. 어머니 모시느라 모든 게 엉켜버렸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너 지금 너무하잖아. 어머니가 우릴 믿고 큰 돈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해? 진심으로 실망이다. 그 순간 가슴속에 뭉쳐있던 뭔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은 내 편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요양원 타령이야? 팔만 낳으면 문제 없고 돈도 받았으면 당연히 모실 생각을 해야지. 문틈 사이로 살짝 엿보니 작은 며느리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눈동자는 흔들렸고 복잡한 감정이 스친 듯했죠. 넌 네가 먼저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고 어머니 모시면 집이 활기찰 거라고 말했어.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머니를 짐처럼 대하다니. 난 정말 실망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혹시 들킬까봐 조심스레 문에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아들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마음 한켠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죠. 엄마, 밖에 좀 소란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모른 척하며 물었죠. 무슨 일 있었니? 그냥 며느리가 좀 불편하다고 투덜댔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조정할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불안 줄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요. 팔 낳으시면 예전처럼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람이도 다 잊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토닥여주니 고맙긴 했지만 며느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설까 걱정됐어요. 그래도 아들이 내 편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며칠 동안도 집안 분위기는 묘했어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선 별말 없이 순한 척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절 피하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만 툭 던졌어요. 차라리 대놓고 불만을 말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젠 아들에게 들켰으니 더 조심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았죠. 그 조심스러움이 곧
나에 대한 불신과 냉대로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대낮에 외출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가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 말이 어쩐지 가식적으로 들려서 나는 그냥 아니 괜찮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순간 스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혹시 며칠 전 아들에게 들킨 뒤 다시 계획을 꾸미러 나가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오늘 잘 계셨어요? 저녁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아들이 눈썹을 살짝 찡그리긴 했지만 별말은 안 했어요. 마치 며칠 전 언쟁이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떼고 웃고 있는 작은 며느리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내가 더 소름이 끼쳤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가면을 바꿀 수 있나 싶었죠. 그날 밤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집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요양원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또 막아줄 수 있을까? 큰아들은 해외 파견 근무로 몇 년간 못 온다니 의지할 데도 없고 이 집안에서 내 미래가 너무 불안했어요. 조금만 더 약해지거나 실수라도 하면 며느리는 다시 기회를 엿보다 또 요양원을 강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들이 어쩔 수 없게 되면 난 정말 내쳐지는 거겠죠. 팔도 아직 안 나았고 마음은 하루하루 더 어두워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병이라도 나겠다 싶었죠. 처음엔 그냥 소소한 갈등일 줄 알았는데 이젠 진짜 막장 싸움이 벌어질 분위기예요. 그날 아들은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손주는 학원에 가고 집안엔 나와 작은 며느리 단둘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작은 며느리가 제안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번에 근교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만난 것도 드시면서 기분 전환하실래요? 뜬금없다 싶었지만 혹시 마음을 바꾼 건가 싶었죠. 얼른 팔도 나았고 마냥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 나들이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물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찜찜한 구석은 있었지만 내 나이에 더 이상 의심만 하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오후쯤 작은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 준비됐어요. 가방은 제가 챙겼고 차에 간식이랑 담요도 실어놨어요. 이제 출발해요. 그 웃음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래 가보자 하고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설마 또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아들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집에서 그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나서자 며느리가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타세요. 제가 편하게 모실게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점점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며느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 근교 관광지라더니 이 길은 생소하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라디오 볼륨만 키우고 질문엔 대답을 피했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느라기 설마 여기 요양원이냐? 그 순간 그녀가 낯빛을 바꾸며 비아냥거리듯 웃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행 간다고 했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이젠 제 역할은 끝났어요. 나는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너희에게 집 한 돈까지 다 줬는데 이게 할 짓이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 돈? 다 써버렸고요. 이제 어머니는 우리한텐 짐일 뿐이에요. 눈치만 보고 사고만 치는 노인네를 왜 모시고 살아요? 여기 좋다니까 잘 지내세요. 그리고는 차문을 열고 나를 밀치듯 내리게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비틀거리는데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남편한텐 내가 적당히 둘러댈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알아서 사세요. 밖은 위험하니까 도망도 못 가시겠죠? 울분이 터져서 소리쳤어요. 내가 사람이냐? 이게 사람 할 짓이냐? 하지만 며느리는 희죽 웃으며 문을 쾅 닫고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남겨진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요양원 관계자들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보호자분이 여기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내 아들에게 가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직원들이 당황한 틈을 타 나는 건물 뒤편으로 비틀비틀 빠져나왔어요. 팔도 아직 다 낫지 않아 아팠고 숨도 가빴지만 여기 그대로 있으면 진짜 버려질 것 같았어요. 억지로 다리를 움직여 작은 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어요. 한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났어요. 여기서라도 누군가 도와줬으면. 나는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애타게 살폈어요. 그 시각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은 현관에서 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엄마 어디 가셨어? 글쎄요. 어머니가 친척분 댁에 간다고 하셨어요. 혼자 나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엄마가 어디 가신다면 나한테도 말씀하셨을 텐데. 혼자서 친척집을 간다고? 이상하네. 내가 뭘 일일이 간섭해요? 어머니도 성인이시잖아요. 아들은 수상함을 느끼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 엄마 전화 꺼져 있네. 진짜 몰라? 몰라. 나 아는 거 없어. 점점 수상한 낌새를 느낀 아들은 집안을 살폈어요. 며칠 전부터 현관 앞에 이상하게 흙자국이 보였고 거실 바닥도 어수선했던 게 떠올랐죠. 너 정말 몰라? 엄마랑 어디 갔다 왔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결국 아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는 왜 봐? 거긴 왜? 아들은 멈추지 않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날 태우고 낯선 길로 빠지는 장면, 요양원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비록 대화 음성은 없었지만 날 억지로 차에서 내리게 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거야? 분노한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니야.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그런 거야. 화가 나서 그랬어. 버리려던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낯선 곳에 혼자 남겨졌어. 그게 편히 쉬는 거야? 나 지금 당장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아들은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며 영상 속 풍경을 토대로 요양원 위치를 추적했어요. 여보, 미안해. 순간 욱해서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 지금 장난해? 사람 생사가 걸렸는데 다시 데려오면 돼? 널 어떻게 믿어? 아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고 며느리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한 번만 봐줘. 내가 실수했어. 엄마한테 실수라는 게 말이 돼? 지금 엄마 찾으러 간다. 돌아오면 너랑은 끝이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한편 나는 정류장에서 애타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러다 밤 되면 큰일인데 제발 아들아 날 좀 찾아와다오.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허름한 시골길 버스 정류장에서 땀을 훔치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는 이미 기울었고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죠. 주변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어요. 속으론 계속 울컥했죠. 내가 무슨 죄로 이런 꼴을 당하나.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낯선 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얘야, 작은 아들아, 어미가 여기 있다. 제발 날 찾아와다오.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골길에서 차 한 대 지나는 것도 큰 소리처럼 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 몸이 얼어붙었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며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은색 세단, 바로 작은 아들 차였어요. 엄마, 차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허둥지둥 달려오며 날 안았어요. 얘야, 얘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꽉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그래도 찾았어요. 정신없어서 고생하셨죠? 다 제 탓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살아있으니 됐다. 내가 와줬으니 그걸로 됐다. 이제 집으로 가요, 엄마. 다리를 절룩이며 아들 손에 이끌려 차에 탔어요. 차 안 히터가 따뜻하게 돌아가며 식은땀을 녹여줬죠.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죠?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요. 머뭇거리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래, 그 아이가 날 거기 내려놓고 막말하고 갔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엄마, 이제 저 사람 변명도 못해요. 내가 단단히 책임 물을게요. 한참을 달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지? 손을 얹고 말했죠. 얘야, 화는 나지만 어미는 돌아왔지 않느냐. 이제 어찌하겠느냐. 엄마, 이 결혼 유지 못해요. 저 사람이랑 더 못 살아요.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다니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정말 실망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죠. 아들이 나를 먼저 말리며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계세요. 아들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고성이 터졌어요. 당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 다 봤어.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잘못했어. 순간 화가 나서 다시 데려오려고 했어. 그게 변명이 돼? 사람이 화났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와? 이건 진짜 못된 짓이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나를 보며 무릎을 꿇을 듯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늙은 어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날 낯선 데 내버려두고 막말까지 퍼부은 거냐. 이미 끝났다. 사람으로 할 짓이 있고 안 될 짓이 있는 거야. 돈 다 받고 이제 와서 들통나니까 고개 숙이며 사죄하는 거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이젠 믿을 수가 없다. 내 말엔 진심이 없다. 나도 이건 도저히 용서 못해. 엄마가 없었다면 나 벌써 폭발했을 거야. 이혼하자. 이젠 끝내자. 난 진심으로 널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결단이 내려졌어요. 며느리는 펄쩍 뛰며 매달렸죠. 아니야.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할 말 없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몰래 데려다 버리고 거짓말까지 하고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 변명이 되니? 난 당장 변호사 구해서 절차 밟을 거야. 조용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이번 일로 제일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들일지도 몰라요.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한 아내를 바라보는 감정이 얼마나 끔찍할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래도 손주가 있지 않냐. 엄마, 손주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할게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몰래 버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도 믿고 맡길 수 없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그 눈물은 이미 믿음을 잃은 뒤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나란히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내가 한 약속 지킬게요. 엄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다시 없게 할게요.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거면 됐다. 내가 다시 내 옆에 이렇게 있어주니 그걸로 족하다. 며칠 뒤 아들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수속을 진행했고 며느리는 짐을 챙겨 흐릿한 그림자처럼 집을 나섰어요. 손주 문제도 나중에 법정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일단 당장 가장 큰 독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와 아들 둘만 남게 됐죠. 비록 상처는 컸지만 살아남았고 아들과의 결속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 아들 곁에서 조금씩 상처를 아물게 할 시간.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배신당한 상처는 컸지만 그걸 함께 이겨낼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것을 창가에서 나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모든 막장이 끝난 뒤 찾아온 고요 속에서 남은 건 진심이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말아요. 아들의 손이 조용히 내 손을 감싸왔고 내 마음속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밤마다 아들의 방에선 가끔 낮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죠. 하긴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엄마, 내가 바보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하셨으면 나 평생 속고 살 뻔했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얘야, 누구나 실수는 해. 하지만 내가 본질을 지켰잖니. 내가 날 찾아왔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거면 된 거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가족이 뭘까? 신뢰가 뭘까? 너무 쉽게 믿고 쉽게 무너진 것 같아서. 아들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그는 억울함보다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말했죠. 사람은 믿음이 무너질 때 가장 아프단다. 그걸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성숙해진 거야. 며칠 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고 손주 문제는 조정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 아들은 집안일도 어른 돌보는 일도 스스로 감당하려 했었죠. 때로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손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를 이어가더군요. 끝나고 나와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람이 얼굴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하네요. 그래도 아람인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애는 죄가 없다. 누구보다 네가 그걸 잘 알잖니. 아람인 널 보며 자라야 해. 그게 제일 큰 복수고 또 사랑이지. 맞아요, 엄마. 이제는 아람이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엄마, 진짜 감사해요, 저 때문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든 건 나도 얘도 같았지만 우리가 함께 견뎌낸 게 분명하니까요. 그 밤 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국을 나누어 먹으며 마음속 평온을 조금씩 되찾아갔죠.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그날 내가 낯선 길가에 버려졌던 일도 며느리가 떠나며 내게 남긴 독한 말도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죠.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 보여주는 진심과 변화 덕분에 이젠 조금씩 내 일상을 되찾고 있어요. 아침이면 아들이 조용히 내 팔에 연고를 발라주고 손주 아람이는 주말마다 얼굴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고 울컥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죠. 엄마, 우리 집 근처에 공원 생긴 거 아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바람도 세고 아라미도 오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좋지. 이제 다리도 좀 나았으니 아람이 손도 잡아줄 수 있겠구나. 어떤 날은 나 혼자 마당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해요. 그때마다 생각하죠.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배신도 아니야. 진심을 주고도 외면받을 때 그 허탈함이 제일 무서운 거지. 하지만 나는 결국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곁으로 돌아왔고 그 사람 또한 날 지켜줬어요.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없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조차도 옅어지겠죠. 대신 나는 아들과 손주에게 내 남은 온기를 모두 쏟아줄 겁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시는 엄마 손 놓지 않을게요. 앞으로 엄마 웃는 모습만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 얘야.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란다. 그날 이후 이 집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사랑으로 덮으면 흉이 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느리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와 둘이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죠. 예전엔 상에서 눈치 보고 말도 아꼈는데 요즘은 그런 긴장감 없이 편하게 마주합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고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엔 아람이랑 바다라도 갔다 올까요?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죠. 엄마, 너무 오래 갇혀 지내셨잖아요. 이제 좀 바람도 쐬고 우리끼리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나도 참 많이 참았지. 그런데 이제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죠. 며느리 일은 아직 법적으로 정리 중이라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더는 내 곁에서 날 쏘아보는 눈빛은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숨이 좀 트입니다. 며칠 전엔 작은 아들이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나에게 작은 가방을 하나 선물했어요. 엄마, 전에 쓰시던 거 많이 해줬잖아요. 이건 제가 고른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었죠. 이 아이가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을 줄이야.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는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요즘은 아람이도 자주 내 방에 들어와 앉아요. 할머니, 내 숙제 봐줘요. 그 목소리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토록 무섭고 매서웠던 시간은 지나고 이제는 조용한 평화가 깃든 듯한 하루하루예요. 물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지금처럼 이 아이와 함께라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막장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린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또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내해야 했는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틈에서 외줄 타듯 흔들렸던 아들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위해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등을 돌리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과연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엔 다시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 나누며 우리 함께 더 따뜻한 삶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